자, 비록 처음 나라를 건국한 유방 한고조 시기는 좀 기틀을 이제 막 마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 강성한 시기가 아니었다. 이제 한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7대 황제인 한무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라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한무제 시기의 경제 정책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전까지 한 고조 때 이제 흉노에게 막 여러 가지 세금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계속 이 한나라 기반에는 흉노와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흉노와의 전쟁,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여러 가지 정복 전쟁, 이러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져요.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또 백성들에게 불만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 세금을 얻기 위해서 국가가 소금과 철을 판매하는, 소금과 철을 전체 매수를 해서 판매하는 소금철 전매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가장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담배는 지금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가격을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담배값이 4,5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담배값을 뭐 8,000원으로 올리네 마네 막 그러한 뉴스 기사를 내가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자, 국가에서 담배 판매권을 쥐고 있어서 국가에서 담배값을 올리고 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뭐 때문이냐?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할 때는 국가에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담배라는 게 없었으니까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판매권을 쥐고 있어서 국가에 돈이 없다. 그럼 소금과 철의 가격을 올려서 받고 국가가 또 조금 돈이 여유롭다. 그럼 다시 가격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소금과 철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소금은 음식 먹는데 필수 존재이고 철은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였는데 이러한 철과 소금의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죠. 흉노는 우리나라의 신하로서 따르지 않고 대대로 변경, 국경선언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흉노의 침략에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뭐 성체를 쌓고 막루대를 설치하고 병사를 주둔시키고 이렇게 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돈이 없어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소금, 철, 그리고 뭐 술 같은 거를 국가에서 판매하게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방금 봤던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재정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가 또 다른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균수법과 평준법입니다. 우선 균수법부터 얘기를 할게요. 균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귤을 한번 보자. 귤이라는 이제 물건이 있는데 A라는 지역에서는 귤이 많아. 귤이 많이 나고 B라는 지역에서는 귤이 적어. 그럼 귤이 어디가 비싸? B라는 지역에서는 귤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지역에서는 귤이 많이 나니까 A 지역에서 국가에 세금으로 귤로 세금을 바쳐요. 귤로 세금을 바치고 국가는 이 귤 가격이 비싼 B 지역에다가 이제 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이 비싼 지역 그리고 물건이 많이 나는 지역 이런 거를 정해서 많이 나는 지역에서 그 물건을 세금으로 걷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 물건이 적게 나서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갖다 파는 걸 이제 균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평준법은 이제 시기마다 물건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에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갖다 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낙서를 해서 마스크가 안 보이나? 여기 마스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마스크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내가 이제 막 미세먼지 때문에 쿠팡에서 마스크 살 때 한 500원에서 700원? 이 정도였어요, 마스크 가격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마스크가 필요해지자 막 마스크 가격이 막 하나에 3,000원, 막 6,000원 이렇게까지 막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오르게 되자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뭐 예를 들어서 주 5일제로 이제 마스크 가격을 판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국가에서 마스크 생산을 통제를 해서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인류화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자, 그것처럼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지금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물건 가격이 완전 폭락했어. 그때 국가가 사들여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사들였다가 이 물건이 그 다음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때 이제 그 보관해둔 물건을 이제 갖다 파는, 그 시기에 갖다 파는 것을 이제 평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차이, 지역에 따른 가격의 차이를 국가에서 이용해서 국가도 그 안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평준법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조절을 하면서 국가가 그 판매권을 쥐고 그 안에서 이제 이득을 얻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 평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경제적인 단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등교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간단하게 균수법은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 평준법은 시기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국가가 중간에서 판매하고 이래서 이득을 얻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생각을 하냐, 결국에 진나라가 멸망한 건 강력한 법과 통치 때문이다. 법으로만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백성들이 통제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유가, 즉 인과 예로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동중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한무제는 이 동중서의 말을 듣고 이 동중서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어서 한나라의 국가 통치 이념을 유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무제 때 정해진 그 유교는 쭉 청나라 때까지, 이 중국이 청나라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가 이제 점점 우리 생활에 뿌리 깊게 박히는 그 시작이 바로 한무제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를 국교,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서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을 빌려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법가보다 더 강력한 국가 통치 수단이 되는 시기가 바로 한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로 태학이라는 걸 설립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무제는 사실 이 한 나라의 광개토대왕 같은 존재예요. 엄청나게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나라 때의 중국 영토는 사실 생각보다 작아요. 작은데 그거를 영토를 막 이렇게 공격해서 확장하던 시기 바로 한무제, 한나라의 광개토대왕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바로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우리 한국사 시기에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왕감성이 함락돼서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라고 한국사에 한 줄 나오는데, 그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이 바로 한무제입니다. 이때는 고조선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남월, 즉 베트남도 멸망시킨 게 한무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국의 영토가 지금의 중국 영토처럼 돼가기 위해서 점점 영토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처음부터 한 유방 때부터 골칫덩어리는 바로 흉노였습니다. 한 나라가 딱 건국되자마자 그 한 유방 때 뭐 흉노에 의해서 왕이 포위되고 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의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이 흉노를 무찌르자라는 거예요. 이 한무제는 위청, 곽거병,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장군들을 시켜서 이제 흉노족을 무찌르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노족과의 전투가 이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한무제가 많이 이기게 되면서 흉노가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한무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흉노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어디로 파견을 하냐? 여기 대월지 이곳으로 파견을 해요. 왜 대월지로 파견을 하냐면 이 대월지에 있던 이 나라가 흉노에 의해서 이쪽까지 피신해 간 나라였거든요. 흉노로 의해서 일로 도망 나온 나라예요. 그래서 한무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 대월지와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함께 흉노를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대월지로 파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장건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길, 여행로, 초록색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가다가 흉노족에게 잡혀요. 그래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 흉노족과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그렇게 이제 거의 뭐 흉노인이 될 뻔한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목적이 있잖아. 대월지를 가서 흉노를 무찔러야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흉노족인 부인과 함께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꾸역꾸역 대월지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월지에 딱 도착을 해서 우리 한나라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흉노를 무찔러 보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대월지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굳이 흉노랑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지금 여기서 편안하거든. 근데 괜히 전쟁 일어나면 우리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희랑 동맹 맺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퇴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을 하게 되죠. 힘들게 탈출해서 나왔더니 결국에 그의 목적이었던 대월지와의 동맹까지도 이제 실패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돌아가게 되어요. 다시 이제 한나라로 돌아가는 와중에 또 흉노족에게 뭐 잡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꾸역꾸역 다시 자신의 고향인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물론 동맹을 맺는 것 자체의 목적은 실패했지만 장건이 이렇게 여행 갔던 길, 뭐 여행로라고 보는데 이 장건이 서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제 여러 루트들이 열리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비단길, 즉 실크로드가 이제 개척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굳이 중국인들이 이러한 먼 타클라막한 사막을 지나서 저 멀리까지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건이 그 시작 포부를 열게 되면서 이 길을 따라서 저 멀리 로마까지도 이제 교역을 하는 비단길이라는 게 개척되는 것이 바로 이 한무제 시기였다. 그러니까 한무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무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한무제 자체는 왕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있을 때는 사실 멸망하기가 힘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력한 왕이 자신의 이제 측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요. 그 측근에 환관이 포함이 되고 이제 그러한 측근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무제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외척도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꼭 역사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런 강력한 왕 이후에는 그 다음 왕들이 또 어려. 막 8살도 안 됐는데 막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요. 그렇게 왕이 어린 상태로 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왕을 조정하는 환관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왕 대신에 외척 세력이 대신 통치를 하는 이런 외척과 환관의 이러한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나라 역시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외척이었던 사람이 왕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망, 이제 그러니까 외척이라는 거는 왕후, 이제 왕비의 오빠들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왕비의 아들이, 다음 왕위를 잇는 아들이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왕망이, 그러면 내가 이 3살짜리 왕의 대리, 왕이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가황제이다 라고 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요. 가황제, 즉 대리왕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게 되고요. 자신의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결국에 자신의 조카였던 진짜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대신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이 꿈꿨던 세상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라는 생각은 사실 쉽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던 신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자 이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역적이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왕위를 폐위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왕망이 죽고 나서는 결국에 신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던 이러한 지방 호족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전에 멸망했던 한나라의 후손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이 이제 호족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광무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망이 세운 이 신이라는 나라를 기점으로 이 전에 있던 한나라를 전에 있던 한나라다라고 해서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있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한을 건국한 사람이 바로 여기 광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 자체가 힘이 세서 왕이 됐다기보다는 지방 호족의 지지가 있었다라는 거. 요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후한은 전한만큼 힘이 셌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원래 한나라의 수도가 시안, 즉 장안이었잖아요. 근데 후한의 수도는 낙양, 궈양의 이제 수도 돕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의 이제 다시 한나라를 부흥시키자라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후한은 이전에 있었던 외척, 황관뿐만 아니라 이 후한을 건국하는 데 도와줬던 지방 호족의 세력이 결국에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왕의 힘은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 왕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자 결국에 한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왕이 아닌 외척, 황관, 호족 이러한 사람들의 힘이 왕보다 훨씬 강해지는 상황에서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황건, 즉 노란 두건을 머리에 메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황건적의 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 두건을 이렇게 걸친 사람들 황건적이 되어요. 사실 이 황건적의 시작은 이제 장각이라는 사람이 당시 약간 민간신앙,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비 종교 같은 태평도 오두미도 이러한 사이비 종교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 나온 것처럼 노란 수건을 두르고 구원받자 이런 종교적인 뭔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이 한나라에 대한 불만을 갖고 황건적의 난이라는 반란을 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한나라에 대한 역심을 품게 되고
이런 한광적의 난으로 결국엔 한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까지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의 호족들과 여러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의 시작이 바로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한나라의 시작에서부터 멸망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한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장건이라는 사람이 대월지로 가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쭉 여행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한 그 길이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에 비단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로마의 수도부터 해서 장안, 중국의 수도인 장안, 더 나아가 한반도의 경주까지 실크로드가 개척된 시기가 바로 이 한나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나라에는 굉장히 이러한 교역이 다양해지면서 화폐였던 오수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향거리 선제라는 그러한 제도를 사용해요. 이 제도는 유학의 습득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덕행을 기준으로 지방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사실 추천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제도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여기 제가 또 한 웹툰을 따왔는데 여기 웹툰에서 인성 면접 결과 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학의 습득 그리고 덕행이라는 것 두 가지를 보지만 결국에는 추천제였기 때문에 그 추천을 하는 그 지방관에게 잘 보이면 그 잘 보인 사람이 결국에는 관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인성이라는 걸 보고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채용 비리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 과거 시험이 없었던 이 시기에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로 관료를 뽑았는데 추천을 받아서 버스를 주는 인성 면접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권세가들이 자기 자식, 친척 등을 자리에 꽂아주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관리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천 제도가 그렇게 채용 비리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걸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황건적의 난을 설명하면서 그 황건적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장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장각이라는 인물이 바로 민간신앙. 이 민간신앙은 결국에 도가의 영향을 받은 민간신앙인데 이 민간신앙인 태평도와 오두미도의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그런 황건적이라는 사람들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태평도는 후한 말에 창시된 민간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솔직히 사이비 종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황색천을 표지로 삼아서 황건의 무리라고 불렸고 이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게 황건적의 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두미도도 뭐 쌀 5두를 내면 너는 아픈데도 고쳐지고 너의 불행함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였다. 아무래도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잘 스며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단길,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비단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래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교가 중국의 종교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불교는 바로 인도에서 나타난 종교이죠.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의 종교.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방법 역시도 비단길, 실크로드를 통했다라는 것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가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이죠. 이 사마천에 대한 약간의 TMI를 얘기하자면 당시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에게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하고 싶어서 항복이 한 게 아니라 흉노 거기서 항복 안 하면 다 죽어. 다 죽으니까 이제 장군, 대장으로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한무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제 또 벼락같이 화가 나는 거지. 감히 흉노에게 항복을 하다니 저 이릉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학자였던 사마천은 안 된다. 저 이릉이 원해서 항복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건데 그러한 이유로 저 장군을 사형시키는 건 오바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소신껏 말해요.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한 대가로 궁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궁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세,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세라고 하죠. 그 거세를 당하는 형벌을 이제 궁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궁형이라는 굉장히 치욕적인 형벌을 당한 상황에서도 역사를 기록해야겠다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사기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다. 그리고 환관이었던 체류는 포장지로만 사용했던 종이에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중국의 지적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컴퓨터의 등장과 같은 존재였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나무에다가 글씨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대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이제는 종이라는 것이 발견하게 되면서 무한정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적 혁명, 엄청나게 많은 지적인 능력들이 이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나라가 중국 문화의 기틀이 되는 나라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들, 진나라가 통일을 해서 여러 가지 내세운 통일 정책들 기억해 주시고 한나라의 한 고조 그리고 이어서 한무제 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 한무제 때 이후에는 이제 한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한나라의 흥망성쇠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한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내용들 각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 설명했고 우리 교과서 밑줄 치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안녕.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37페이지부터 한번 중요한 단어들의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의 영역 지도의 밑줄 쳐주시고요. 500여 년간 분열된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건 진이었다. 진은 상황이 법과를 바탕으로 한 추진행 개혁이 성공하면서 나라가 강력해졌다.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통일 후 진의 왕은 자신이 첫 번째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로 부르게 했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9년제를 확대 시행하여 전국에 36개의 군으로 나눈 후 관리를 파견했고 수도와 지방을 잇는 도로망을 건설했다. 그리고 전국의 화폐와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고 분서갱유를 단행했다. 한편 바깥으로는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광둥과 베트남, 북부 지역의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번호를 좀 붙여놓을게요. 진시황제의 업적 중에 1, 시황제로 부르게 했다. 9년제를 확대 시행했다. 수도와 지방을 잇는 도로망을 건설했다.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다. 분서갱유를 단행했다. 흉노를 무찔렀다. 광둥과 베트남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진은 가옥한 통치와 만리장성 축소와 같은 대명 토목공사로 백성의 원망을 샀고 결국엔 진승 5강의 난으로 농민몽기가 일어나면서 멸망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의 폐하의 성덕으로 천하가 통일되고 모두 9년으로 편성, 이제 9년제에 실시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 의학, 전복, 농업, 위반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을 병역하고 황제를 비판하거나 국법에 어긴 사람들을 묻어 죽였다. 이러한 내용들, 법가를 중심으로 통치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나라는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해두고 보시길 바랄게요. 유방이 한을 세웠다. 수도는 장안,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군국제의 내용 여기 나와 있죠. 군국제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형태이다. 황제는 수도와 그 근접 지역,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해서 다스리게 했다. 여기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대 황제인 한무제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무제의 여러 가지 정책들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전까지 실시된 군국제를 발전해서 다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대외 팽창으로는 이제 흉노를 제압했고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때 잦은 대외 원정으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매, 그리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균수법과 평준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스크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특정 지역의 생산물을 해당 지방에 조세로 걷고 이걸 부족한 지역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 그래서 특정 생산물이 저렴할 때 사들였다가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면 판매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월지와 동맹을 맺고 흉노를 건재하기 위해서 장군을 서역에 파견했다. 그래서 이게 비단길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동그라미 해볼게요. 군현제 실시, 동중서, 그리고 흉노 제압, 그리고 남월과 고조선 정복, 그리고 소금철 전매제, 균수법과 통준법. 그리고 외척 왕망이 신을 세워서 토지를 국유화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줬다라고 했죠. 그리고 노비의 매매 금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호족의 반발로 무너졌고 광무제가 이게 포인트예요. 호족의 지원으로 러양의 수도를 정했다. 하지만 외척과 황건의 정치 개입하고 지방 호족의 횡포가 커지면서 결국에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죠.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소금과 철, 술을 전매하고 수출입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세요. 자, 마지막 한해 사회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했다. 비단길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사용했다. 그리고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이 호족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수도에 태학을 설립했고 오경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치게 했고 유학 직식을 갖춘 사람을 관료로 등용했다. 그래서 홍구학 발달했다. 유교는 부제 때부터 해서 중국에 그리고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신선 사상이 유행했다. 그래서 오두미와 트평도. 지금으로 마지막을 하면 사이비 종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불교는 비단길을 통해 전래되었다. 역사학은 사마천의 상기, 방고의 한서, 그리고 체륜의 제지술, 계량 이런 걸로 학문과 사상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향거리 선제는 하지만 이게 추천제도였다라는 것.
그렇게 추천 제도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호족들이 독점을 하게 되었다. 그 포인트. 이것도 아까 PPT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서 다스릴 뿐 형벌의 힘으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태양을 세워서 유교 교육을 장려하였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밑줄 치워놓고 제가 다음 등교일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